교도소 1625번.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재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모니터가 꺼지는 순간 마지막 하나만이 켜졌는데요. 김영란은 숨을 멈췄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거든요. 이미 세상을 떠난 그분이 영란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린 너를 더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건 나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영란은 모니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영란아. 정말 미안하다. 김영란은 화면 속 회장님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모니터만 만져질 뿐이었어요. 우리의 계약은 이제 끝났어. 영란아,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제발 행복해라. 회장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그분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진심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김영란은 그 영상을 12번도 넘게 돌려봤습니다. 회장님의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참으려는 눈물을,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회장님. 저도 회장님을 아버지처럼 좋아했어요. 김영란은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그 말을 텅 빈 저택에서 혼자 속삭였어요. 한편 김영란은 가성그룹 최대 주주로 임원회의에 섰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가성그룹의 후계자로 지목하셨지만 저는 그 뜻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박용국 전무는 가성그룹 대표직을 맡았고 썩어 빠진 이사회는 최대 주주인 김영란의 권한으로 전면 교체됐습니다. 회장님이 평생을 바친 그 빨간 라면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영란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였어요. 이돈 변호사는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입주 변호사의 모든 계약이 종료됐거든요. 김영란은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에 회장님도 없고 이돈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회장님을 지키지 못했어. 김영란은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회장님이 가선영의 칼에 찔리는 순간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김영란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의 비밀 서재에 들어가 그분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회장님,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영란은 회장님이 남긴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난 이제 행복을 찾아 떠날 거야.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엄마를 찾아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해. 영란은 엄마가 갱생하여 새 사람이 되길 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소영은 가선영의 지시에 따라 모든 일을 꾸몄습니다. 가선영은 김영란을 배우로 몰아세우기 위해 김소영의 연인이었던 김교봉을 매수했습니다. 가선영을 죽이라고 지시한 배우가 김영란이라고만 말해요. 그럼 당신에게 현금 5억을 주겠어요. 그 한마디에 김교봉은 무너졌고 결국 김영란은 살인의 배후로 몰렸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끝난 뒤 김소영은 약속받은 현금 5억 원을 챙겨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가선영이 감옥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건넨 돈이었어요. 가선영이 소영을 보고 돈 받았으면 해외로 나가 있어 꼬리 밟히지 말고 가선영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소영은 그 돈을 들고 마닐라로 날아갔어요. 필리핀 마닐라의 밤은 화려했습니다. 김소영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짐을 풀었어요. 창밖으로는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샴페인을 따르며 웃었어요. 이게 인생이지. 영란이 그 멍청한 년은 감옥에서 썩고 있겠네. 김소영은 명품 가방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매일 밤 남자들과 파티를 했어요. 마사지를 받고 술을 마시고 카지노에서 돈을 걸었습니다. 럭키 레이디, 럭키 레이디. 외국인들이 그녀를 떠받들었습니다. 김소영은 기분이 좋았어요. 이긴 날도 있었지만 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 아직 돈 많아. 이번엔 대박 날 거야. 점점 더 큰 판에 뛰어들었습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판돈이 커질수록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갔어요. 밤이면 낯선 남자와 춤을 추고 새벽엔 혼자 샴페인을 마시며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돈이 모래처럼 흘러갔어요. 사람도 자존심도 모든 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카드 한도가 끊겼습니다. 함께 웃던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김소영은 술에 취한 채 값싼 모텔로 옮겨갔습니다. 거울 속에 그녀는 초췌했어요. 화려했던 여자의 그림자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김소영은 비틀거리며 웃었습니다. 내 딸 김영란이 있잖아. 영란이가 가성그룹 대표가 됐다며? 좋았어. 우리 딸한테 돈 뜯어내면 되지. 그녀는 딸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피부치로도 가족으로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돈을 뽑아먹을 수 있는 사람, 이용할 가치가 있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김소영은 계산을 시작했어요. 가선영 그녀는 감방에 갔고 우리 영란이는 가성그룹 대표가 됐어. 완벽하잖아. 영란아 기다려. 엄마가 곧 간다. 한국공항에 내린 김소영은 낡은 캐리어를 끌며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 따위는 없었어요. 눈빛엔 다시 욕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가성그룹 대표예요. 우리 가족은 재계 중심이에요. 지금 투자하시면 10배로 돌려드릴게요. 김소영은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속았어요. 그녀는 돈을 모았습니다. 명품 옷을 빌려 입고 고급 차를 렌트하며 다시 성공한 여자 행세를 했어요. 가성의 김영란 씨 엄마세요? 와, 부럽습니다. 저도 투자 좀 하고 싶은데요. 당연하죠. 얼마나 투자하실 건데요? 3천만 원 가능할까요? 가능하고 말고요. 석 달 뒤면 3배로 돌려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김소영은 수십 명을 속였습니다. 투자금은 계속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돈은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김소영의 호주머니로 들어갔거든요. 이 정도면 다시 필리핀 가서 놀 수 있겠는걸? 그런데 그 사기극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김영란이 엄마가 투자받은 돈을 다 쓰기 전에 투자금의 행방이 불투명하다는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곧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김소영 씨, 당신은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난 그냥 우리 딸 이름으로 투자를 받은 것뿐이라고요. 따라오시죠.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딸의 이름을 도용한 어머니의 사기극. 가성그룹 대표 김영란 어머니의 사기 행각에 분노.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김영란은 서랍 속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모든 범죄 기록이 있었어요. 불법 거래 내역, 뇌물 장부, 그리고 가선영에게서 받은 살인 자금 5억 원의 계좌 기록까지 말이죠. 김영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걸, 엄마가 자신을 살인범으로 몰았다는 걸 말이죠. 김영란은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엄마에게 당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녀는 떨림 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김소영의 모든 범죄를 고발합니다. 살인 방조, 증인 매수, 사기, 그리고 범죄 수익 수수죄까지 전부요. 김영란의 서명 아래엔 눈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란은 더 이상 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피해자이자 증인이자 정의의 칼날이었습니다. 여기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재판정에 김소영이 섰습니다. 수의복 차림의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억울하다는 듯 웃고 있었어요. 난 아무 잘못 없어요. 다 가선영이가 시킨 일이에요. 난 그냥 연결만 해줬을 뿐이라고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선영으로부터 5억 원을 받고 김교봉을 매수해 김영란을 살인 배우로 몰았습니다. 또한 귀국 후 딸의 이름을 도용해 수십 명을 속이고 13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그건 김소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판사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김소영은 살인 방조 및 범죄 수익 수수죄,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및 제357조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합니다. 법정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김소영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어요. 영란아, 내가 어떻게 엄마를 고발해. 내가 너를 낳았잖아. 내가 너를 키웠다고. 김영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당신은
한 번도 나를 딸로 생각한 적 없었어요. 당신에게 난 그냥 돈이었죠. 김소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갑찬 손목을 부르르 떨며 울부짖었지만 그 목소리는 구치소의 회색 벽에 메아리칠 뿐이었어요. 영란아, 영란아. 엄마는 나한테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 하지를 않네. 엄마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죄값 치르고 나오면 내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싶었는데. 영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난 이제 면회도 안 올 거예요. 이제 엄마를 내 기억에서 지울 거예요. 나한테 엄마는 없어요. 김영란은 돌아섰습니다. 김소영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영란아, 영란아, 너 그러면 안 돼. 영란아. 하지만 김영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랑한 건 딸이 아니라 돈이었고 그 욕망은 결국 피보다 짙은 어둠이 되어 김소영 자신을 삼켜버렸던 겁니다. 한편 가선영은 가슴에 빨간 번호 1625번을 달고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가선영이 이런 수준 낮은 것들이랑 어떻게 살아? 가선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 재소자들이 다가왔어요. 뭐야? 신참이 왔네? 야, 뭐해? 차렷. 가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했어요. 난 가성그룹 대표라고. 날 건들지 마. 날 건드리거나 방해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가선영은 큰 소리 쳤습니다. 재소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뭐라고? 인연이 정신을 못 차렸네. 내가 그 회장 죽인 그년이지. 동생도 죽였다며? 도대체 사람을 몇 명이나 죽인 거야? 내 말 안 들려? 난. 그 순간 재소자의 주먹이 가선영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가선영은 비틀거렸어요. 야, 1625번, 이제부터 화장실이랑 방 청소 다 내 몫이야. 깨끗이 청소해야 돼. 알았어? 가선영은 코피를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미쳤어? 내가 왜? 난 청소도 음식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난 너희들이랑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이야. 난 재벌이라고. 뭐라고 인연이? 재소자는 다시 가선영을 밀쳤습니다. 가선영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래, 넌 공주고 난 신데렐라다 이년아. 맛 좀 봐라. 어디서 또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보자. 두 명의 재소자가 가선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 명은 담요를 그녀의 머리에 뒤집어 씌웠고 다른 한 명은 그 위를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으악! 가선영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담요 속에서 숨이 막혔어요. 주먹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배에, 옆구리에, 등에 말이죠. 그만해. 뭐? 뭐라고? 안 들려? 재소자는 발로 가선영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가선영은 몸을 웅크렸어요. 으악! 자, 덮어. 담요가 더 세게 눌렸습니다. 가선영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선영은 결국 항복했습니다. 담요가 벗겨지자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헐떡였어요. 얼굴은 피범벅이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여기선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1625번일 뿐이라고. 가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 높이 찌르던 기세가 완전히 꺾여 있었어요. 그 후로 가선영은 말 한마디 안 하고 시키는 일을 다 했습니다. 며칠 뒤 가선영은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쭈그려 앉아 빨간 표지의 성경책을 펼쳐놓고 말이죠. 그때 문이 열렸어요. 신참 들어온다. 김소영이었습니다. 같은 방으로 배정받은 거예요. 김소영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가선영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우리가 여기서 다 만나네. 김소영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가선영의 성경책을 낚아채 바닥에 내던졌어요. 교수님, 성경이나 읽고 계셔? 하하. 재소자들이 웃었습니다. 소영 언니 왜 또 들어왔어? 그냥 그렇게 됐어. 잘들 있었지? 소영 언니, 인연 알아? 이거 완전 또라이야. 들어올 때 자기가 재벌이라고 난리쳤다니까? 그래. 우리 선영 교수님이? 김소영은 가선영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김소영이 가선영을 보고 사돈, 내가 사돈한테 빚을 좀 졌거든. 가선영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쪼그려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얘들아 신참한테 환영식 해줬어? 아, 맞다. 그걸 안 해줬네. 그럼 인연 한번 거꾸로 매달아 볼까? 하하. 인연이 날 거꾸로 매달아 협박을 하며 무지막지 때렸거든 하며 김소영은 일어섰습니다. 옆에 있던 1220번 제소자가 담요를 들었어요. 먼지 좀 털어볼까? 담요가 가선영의 몸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가선영은 신음조차 내지 못했어요. 어머, 교수님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크게 좀 내봐요. 담요가 더 세게 내려왔습니다. 가선영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이제 좀 예의를 아는구만. 앞으로 잘 모실게요, 교수님. 김소영은 비웃었습니다. 가선영은 이리저리 맞고 얌전한 고양이처럼 굴었어요. 한때 가성그룹을 소나기에 쥐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던 그 여자가 이제는 감옥에서 가장 낮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최 집사는 병원 VIP실에 배정받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빨간 립스틱을 꺼내 발랐어요. 이 돈은 내가 퇴직금으로 가져온 회장님 시계랑 반지를 팔아서 번 거라는 걸 아무도 모르겠지? 나도 김영란처럼 늙고 돈 많은 남자를 꼬셔야겠어? 내가 영란이보다 인물은 잘났으니까 먹힐 수도 있잖아. 최 집사는 머리를 매만지며 가슴 윗단추를 풀었습니다. 요염하게 앉아 병상에 누워있는 건설회사 회장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선영 교수님, 그년이 회장님을 죽였다며? 아이고 무서운 년. 그런데 내가 회장님이랑 찍은 사진 보낸 게 3억짜리였는데 돈도 못 받았네. 아이고 아까워라. 최 집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이 늙은이는 왜 안 일어나고 잠만 자는 거지? 나도 김영란처럼 이 늙은 부자를 꼭 꼬셔야겠어. 못할 것도 없지 뭐.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어요. 최재화 씨, 당신은 가성그룹 회장님의 시계와 가성호 회장님의 금반지, 금부치 절도죄로 체포합니다. 최 집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에요. 난 아니라고요. 따라오시죠. 경찰서에서 얘기합시다. 최 집사는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게 드러났어요. 식비를 부풀리고 공금을 빼돌리고 가선영과의 수상한 거래까지 전부 말이죠. 아이씨, 나도 김영란처럼 돈 많은 회장 하나 꼬셔보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인생 종쳤네. 종쳤어. 최 집사는 결국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21번을 달고 교도소로 이송됐어요. 최 집사가 배정받은 방의 대빵은 김소영이었습니다. 가선영이 김소영의 어깨를 주무르며 아양을 떨고 있었어요. 언니 시원해요? 그래 잘하네. 우리 교수님. 최 집사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얼어붙었습니다. 가선영이 거기 있었거든요. 교수님? 이게 웬일이래? 가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집사를 보자 얼굴이 굳었어요. 최 집사. 자신이 부리던 최 집사에게는 이런 굽신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거든요. 야, 신참이 왔다. 김소영이 일어섰습니다. 가선영도 따라 일어섰어요. 신고식 해줘야지. 김소영은 담요를 집어들었습니다. 최 집사는 뒷걸음질 쳤어요. 잠깐 나 김영란 사모님 집 일 봐주던 최 집사라고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 무슨 소용 있어? 담요가 최 집사의 얼굴에 뒤집어 씌워졌습니다. 으악. 자, 덮어. 3명이 달려들었습니다. 김소영, 가선영, 그리고 1220번 제소자까지 말이죠. 담요 위로 주먹과 발길질이 쏟아졌어요. 그만해요. 뭐? 안 들려? 더 세게 때렸습니다. 최 집사는 바닥에 웅크렸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알겠어? 여기선 우리가 왕이야. 담요가 벗겨졌습니다. 최 집사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 1121번. 김소영은 비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선영도 다시 김소영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최 집사는 바닥에 쓰러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쁜 짓을 하던 3명의 여자들이 모두 교도소에서 만났습니다. 김소영은 징역 15년, 가선영은 사형, 최 집사는 징역 3년형을 받았어요. 그들은 매일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선영은 더 이상 교수님이 아니었어요. 그저 1625번일 뿐이었습니다. 김소영은 딸에게 버림받은 어머니였고 최 집사는 욕심이 과해 모든 걸 잃은 여자였어요. 밤이 되면 그들은 각자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선영은 아버지를 죽인 순간을 떠올렸어요. 칼이 가슴에 꽂히던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을 말이죠. 김소영은 딸을 떠올렸어요. 차갑게 돌아선 김영란의 뒷모습을 말이죠. 최 집사는 욕심을 떠올렸어요. 회장님의 시계를 훔치던 그 순간을 말이죠. 하지만 후회하고 반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원망만 할 뿐이었습니다. 감옥에서의 하루는 길고 지루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 세면하고 식사하고 노역하고 다시 식사하고 잠들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가선영은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평생 청소 한 번 안 해본 그녀가 이제는 변기를 닦고 바닥을 닦았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늙어갔습니다. 김소영은 빨래를 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의 옷을 빨고 말렸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그녀가 이제는 죄수복을 빨고 있었습니다. 최 집사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밥을 퍼고 설거지를 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그녀가 이제는 감옥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김소영이 가선영에게 명령했어요. 야, 1625번. 내 발 좀 주물러. 네, 언니. 가선영은 김소영의 발을 주물렀습니다. 한때 자신에게 돈을 주고 심부름을 시키던 그 여자에게 이제는 자신이 시중을 들고 있었어요. 좀 더 세게. 시원하게 해야지. 네. 죄송합니다. 최 집사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도 가선영처럼 매일 얻어맞았거든요. 야, 1121번. 뭐해? 물 떠와. 네, 언니. 최 집사는 일어나 물을 떠왔습니다. 김소영은 그 물을 마시며 웃었어요. 하하, 이게 인생이지. 내가 여기서 왕노릇하는구만. 하지만 김소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결국 죄수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15년형을 받았고 앞으로 14년을 더 여기서 살아야 했어요. 가선영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평생 이곳에서 살아야 했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동생을 죽인 대가였습니다. 최 집사는 3년형이었지만 3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얻어맞고 매일 시중을 들어야 했거든요. 한편 김영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말씀대로 행복을 찾아 떠나기로 했거든요. 회장님, 제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약속해요. 김영란은 회장님의 사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그냥 김영란이었습니다. 자유로운 김영란 말이죠. 김영란은 비로소 행복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3명의 여자들은 매일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가선영은 김영란을 원망했고 김소영도 김영란을 원망했고 최 집사도 김영란을 원망했어요. 최 집사를 도둑으로 신고한 게 김영란과 이돈이었거든요. 하지만 김영란은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가선영도 최 집사도 모두 과거의 일이었거든요. 이제 나는 자유야. 김영란은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착한 여자 김영란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짜 행복했어요. 회장님이 원했던 대로 그녀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영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무창에서 서태민과 결혼한 친구 혜지와 무창 마을 사람들, 동민과 함께 영란은 이제 그녀의 행복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할 겁니다. 착한 여자 부쌤이 이제 정말 작별할 시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